자,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북한의 핵 미사일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죠. 뭐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에 협력하고 또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천명했는데 사실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 회동을 하지만은 올해만큼 굉장히 관심을 모았어요. 자, 이번 합의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얻고자 하는 바를 기본적으로 다 얻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그 협정도 지금 이제 개정할 미사일 그 지침도 개정하려고 했던 걸 이제 어찌됐건 개정하기로 일단 합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하는 부분도 지금 반영이 됐고, 근데 논란이 된 이제 전술핵 관련한 부분도 당분간은 일단 그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쪽으로 일단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웨티스 장관이 이번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앞두고 오기 때문에 또 최근에 미국의 뭐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에 많이 지금 전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강한 메시지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관측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강한 메시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군사적 옵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옵션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 평화적 해결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방점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미 간에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북미 접촉도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오기에 앞서서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 평화와 군사적 옵션 반반 정도를 좀 섞어서 이번에 좀 해법을 좀 내놓고 좀 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술핵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양국 국방장관의 그 회견에서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송영무 우리 국방장관이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부적절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또 미국 가서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항상 뭐 일관되게 전술핵 재배치 용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됐을 경우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들이 깨지게 돼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용인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었던 거고요.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방미 기간 동안에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조야의 분위기도 정당마다 조금씩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의 입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한국민이 원한다라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이 전술핵 재배치를 사실은 가장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뭐 북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카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카드는 중국을 통해서 외교적인 압박과 설득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미국은 일관된 입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도 그와 같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한반도에 굳건한 이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북한의 핵무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쓰자라고 하는 뭐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술핵 재배치를 일단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있었던 이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지금 보수 야당이 주장하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그렇다라면 미국이 안전한 해구상을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핵에 대한 핵 공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굳건한 확답이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들을 현 정부가 마련해내는 것 이게 이제 앞으로 있게 되는 11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향해서 역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이며 만약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강한 한미 연합 전력으로 그 의도를 응징할 것을 확실히 확인한 바입니다. Behind me, to the north, an oppressive regime that shackles its people, denying their freedom, their welfare, and their human dignity in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of delivery in order to threaten others with catastrophe.
자, 지금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또 그러면서 오늘 인터뷰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 가운데서는 평화적 해법도 이야기를 했어요. 평화적 해법을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 어떤 양면 전략일까요? 속뜻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우리가 미국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이론이 있습니다만 오늘 매티스 장관이 해서 던진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상이 먼저다. 다만 우리가 군사적 옵션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군사적 옵션은 협상을 하는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지 먼저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가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최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떤 북한 대북 메시지 수위가 조금 낮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와 같은 평가에 대해서는 이른바 최근에 있어서 북한이 어떤 남한이나 아니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도발 행위가 잠시 주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이고 더불어서 한두 주 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을 지금 순방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이른바 말의 전쟁을 높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좀 더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군사적 옵션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밝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열흘 뒤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화면 나왔습니다만 JSA 군사 분계선을 방문하느니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 와서 하는 행동 또 발언 하나는 굉장한 강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자, 트럼프 대통령 국내에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가 사실은 이제 국회 연설 아닙니까? 네. 국회 연설에서 뭔가 이제 한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무엇을 과연 내놓을까?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죠. 최근에 미국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좀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모들도 지금 들어올 예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강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매티스 장관이 오늘 내놓은 발언 수위로 봐서는 이게 조금 조율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배경은 이제 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북 제재가 약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을 가능성. 그와 더불어서 북미 간에 최근에 지금 직간접적으로 또 직접 대화는 아닙니다만 간접 대화가 지금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화의 수위가 지금 이제 많이 좀 진척이 좀 된 것 아닐까 그런 추정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기조는 이제까지도 그랬듯이 굉장히 좀 이제 강공책을 써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이제 먼저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걸 강조를 할 것이고 그 뒤에 하지만 이제 김정은에게도 기회는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관련 이야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영태 씨 이야기를 잠시 해보지요.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어제 석방이 돼가지고 199일 만에 석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워낙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인물이었던 것만큼 갑자기 나옴으로써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사실 지금까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완전히 비껴져 있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가 이제 199일 정도 네, 그렇습니다. 199일 정도 이제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실상 보석을 통해서 석방이 됐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좀 들어봤더니만 특별한 얘기는 없고 이게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비리,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호가 호의를 통해 가지고 인천 관세청장의 어떤 그런 승진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어떤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관련해서 이제 본인 한
8천만 원 정도의 어떤 사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국정농단 관련된 형사 사건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는 현저히 어렵고, 다만 그 구속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석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1심 판결에 석방이 됐다 하더라도 죄를 만약에 부인한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재구속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의 어떤 재판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고영태 씨가 나오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본인이 그 국정농단 재판 주범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법정에서 밝혀질 거고. 자, 고영태 씨가 법정에서 다 밝혀진다 이야기를 했는데, 법정에서 밝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에 대한 법정의 현재 진행보다 더 많은 또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글쎄요, 더 나올 가능성보다는 이제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의 방어적인 공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주범은 오히려 고영태다. 그리고 이제 고영태 쪽에서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 이 일을 다 기획을 해서 터뜨려서 우리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를 함께 엮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는 고영태 씨가 뭐 불려나가서 별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최순실 씨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주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주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이제까지 했던 얘기의 연장선에서 본인은 이제 최순실 씨가 시키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그걸 그냥 집행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고영태 씨가 나옴으로써 사실 이번 사건이 초창기에 관심을 모았다가 뭐 언론에서도 지금 사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인지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가보면은 방청석이 한산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김병민 교수님, 네. 지금 그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네. 각 피해자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8월 달에 1심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라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1심 선고가 11월 중에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 맞춰서 차은택 씨라든지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혐의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룰 것을 이제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던 건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에 대한 주요한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미뤄지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혐의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고영태 씨와 관련해서 본인 재판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비리와 관련된 것이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롯데의 하남에 대한 그 부지 매각과 관련된 70억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와 이 그 고영태 씨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증언이 올 그 작년부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롯데의 어떤 그 청와대와 관련해서 이 그 뇌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고영태 씨가 일정 부분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영태 씨 관련해서는요, 요즘에는 오히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관련한 그 내용보다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아들 그 이시영 씨가 이 고영태 씨가 이제 그 박헌영 그 과장에게 한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영 씨를 비롯해서 뭐 김무성 전 대표의 뭐 아들, 그러니까 사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렸는데 마약을 이제 하는 그런 현장에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돼서 자기가 가서 도와주고 뭐 이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시영 씨가 지금 뭐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고영태 씨도 그렇고 박헌영 씨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오히려 언론들이 지금 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스 관련한 그 소유권 문제도 지금 굉장히 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고영태 씨가 그 이시영 씨의 그 마약 사건 관련해서 그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추가로 더 내놓을지, 이게 사실은 세간에서는 더 관심이 많죠.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변호사가 법률가시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텐데 또 다시 한번 고영태 씨가 나옴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선 변호인 법원이 이름을 안 밝혔어요. 신원을 안 밝혔는데 좀 떠돈 이야기 있습니까? 누가? 알 수는 없나요? 사실 그 법조계 내에서는 그 이미 한 5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특정돼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내용은 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일반 변호사님들 중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민형사 사건을 하지 않고 국선 전담, 국선하는 사건만 전담해서 하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기수가 이제 5년차 이상 되는 한 30년 차 이하 돼서 있는 분들 중에 아주 다양한 그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판부에서 이렇게 그 사람은 특정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만약에 이것이 인적 사항이 외부에 나타날 경우에는 각종 어떤 외부적 압력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선임을 철회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와 같은 이른바 엠바고 같은 것은 사실 이 재판을 위해서 국민들도 조금 더 어떤 그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일철 이와 같은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지명을 한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안 나가겠다, 법정에 안 나가겠다, 변호사 접견 필요 없다. 라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지금 접견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이미 있던 변호사들도 다 지금 이제 해촉한 상태인데 지금 국선 변호인이라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날 것으로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 자체가 이제 골석 재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근데 이 국선 변호사들 어차피 조만간 알려질 건데 법원이 이렇게 꼭 이렇게 익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기억하시겠죠. 최순실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 최초에 선임을 해서 일을 하다가 사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인데 하루에 수천 통이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맡을 수가 없어서 결국 압력 때문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들 이름이 알려진다고 하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이른바 공익을 위해서 어떤 그런 보도도 자제해주는 그 자제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아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나름대로 어떤 좀 뭐랄까요 좀 든든하기도 합니다. 자,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북한의 핵 미사일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죠.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에 협력하고 또 전시 작전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천명했는데 사실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 회동을 하지만은 올해만큼 굉장히 관심을 모았어요. 자, 이번 합의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얻고자 하는 바를 기본적으로 다 얻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그 협정도 지금 이제 미사일 그 지침도 개정하려고 했던 걸 이제 어찌됐건 개정하기로 일단 합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하는 부분도 지금 반영이 됐고, 근데 논란이 된 이제 전술핵 관련한 부분도 당분간은 일단 그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일단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외티스 장관이 이번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앞두고 오기 때문에 또 최근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에 많이 전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강한 메시지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관측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강한 메시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방장관의 그 회견에서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송영무 우리 국방장관이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부적절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또 미국 가서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항상 뭐 일관되게 전술핵 재배치 용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됐을 경우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들이 깨지게 돼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용인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었던 거고요.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방미 기간 동안에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조야의 분위기도 정당마다 조금씩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의 입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한국민이 원한다라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이 전술핵 재배치를 사실은 가장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뭐 북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카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카드는 중국을 통해서 외교적인 압박과 설득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미국은 일관된 입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도 그와 같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한반도의 굳건한 이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쓰자라고 하는 뭐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술핵 재배치를 일단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제 군사적 옵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옵션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 평화적 해결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방점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미 간에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러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북미 접촉도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오기에 앞서서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 평화와 이 군사적 옵션 그 반반 정도를 좀 섞어서 이번에 좀 해법을 좀 내놓고 좀 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술핵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양국